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각종 금융상품 마케팅 또 보험 가입을 권하는 귀찮은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이런 연락을 쉽게 차단하는 연락금지 요구 시스템, 일명 두낫콜이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두낫콜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 카드사 등 12개 업권 외에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나 중개업자가 처음 참여하는 개편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두낫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각종 금융상품 마케팅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 두낫콜 신청을 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을 받게 되면요,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두낫콜 신청 후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수신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확대 개편이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네, 평소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굿모닝고요. 우리 상규님이 일할 때 전화 오면 제일 힘들다고. 맞죠? 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제 연락처가 다 공개가 됐나 봐요. 너무 많이 옵니다. 가뜩이나 이제 주식 때문에 힘든데 자꾸 그 주식 권유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더 속상해서.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기업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 이런 게 있었나요? 네, 그리고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중장년 구직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벼와 같은 곡물에 씨앗을 뿌리기 좋다는 절기상 이날인데요. 이날 전까지 보리를 모두 베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고 해서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화장실 갈 틈도 없어서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는데 어떤 절기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제 뭐 전국에 다 공개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쪽에 그 주식 투자 뭐 이런 권유 이런 데 공개가 됐나 봐요. 속상합니다.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1일부터 적용될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는 석유류를 뽑아내는 검은색 기름이 아니고요. 흰 우유나 유제품을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젖소에서 짜낸 흰색 소젖, 이것을 낙농업계에서는 원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협상이라는 것은 농가가 짠 이 소젖 원유를 유가공 업체가 얼마에 사도록 할 것인지를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협상이 이달부터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원유 가격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유 기본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격은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년 대비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이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 이상 오르면 인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요. 네. 4%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인하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원유 1리터 생산비가 전년에 비해서 4.6%, 44.14원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협상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4.6% 리터당 44.14원이 다 오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생산비에 연동해서 원유 기본 가격을 그런 이른바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때는 오른 생산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라고 해서 협상의 여지를 이 원유 기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넣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생산자와 유업체가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가 내놓은 가격 인상 범위 이게 0원에서 네. 26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협상 결과에 따라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최대한 올라도 26원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일단 현행 규정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유 가격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 올해도 우유값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반응을 보면은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올해 원유 가격이 그래서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네, 가격 협상 말고 다른 협상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이 용도별 원유량을 정하는 협상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난해 1월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도별 원유라는 게 음용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흰우유처럼 맛있는 유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원유 양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가공용 원유가 있는데 이건 치즈나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원유를 말하는 건데 이 물량을 정하는 협상도 이번에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낙농진흥회가 조사한 데 따르면 2023년도에 음용유 과잉량이 5.03%로 나타났는데 네. 이것도 5%를 초과하면은 범위를 정해서 음용유용 원유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감축 범위가 9,112톤에서 27,337톤 사이인데요. 이게 문제가 농가가 음용유용 원유는 정상 원유 가격을 받는데 네. 반해서 이제 가공용 같은 경우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협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도 그렇고요. 예. 용도별 원유량 협상도 그런데요. 가격 그간의 원유 가격 그리고 용도별 물량 결정 과정을 보면은 낙농가는 최소한 생산비 인상분만큼은 원유 가격에 반영을 해주고 또 음용유 물량은 줄이지 말 것을 요구를 해왔고요. 네. 반대로 또 유가공업계는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고 가공용 물량을 좀 늘려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두 개를 이번에 같이 협상하게 되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혹은 또 생산비 절감 등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느냐가 협상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소류 가격이 높아서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소식이 정말 많았었는데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황부진으로 4, 5월 그러니까 평년 대비 한 62%까지 상승했던 배추 도매 가격이 5월 들어서면서 이제 본배추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하순 같은 경우는 포기당 2,190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8% 하락한 상황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3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양배추 같은 경우는 40.6, 그리고 대파는 27.9, 양파 21.4, 무는 11.4%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우와 닭, 계란 이것들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배추 40% 떨어지고 대파 28% 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노지채소 같은 경우가
전자악기와 작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심하고요. 또 전자악기의 생산량이 급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작기나 그 다음 작기 이렇게 이제 물량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여름 고랭지하고 중고랭지 작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또 폭염이나 가뭄, 폭우가 또 이어지면 가격이 또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보다 좀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야.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워낙 기후 위기가 심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가슴에 딱 와닿네요. 그 올 들어 발생한 산불 피해가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86년 이후에 두 번째로 적었다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 이게 총 175건으로 피해 면적이 73헥타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피해 면적으로는 98% 그리고 발생 건수로는 58%를 감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그리고 또 영농 부산물 소각 등과 같은 불법 소각 행위를 줄이면서 이렇게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올 봄에 비가 좀 많이 왔죠. 네네. 그래서 좀 잦은 비로 인해서 산불 발생건이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다행이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이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환경의 날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8일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공식 채택한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그 환경보호는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바다 오염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늘어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가 환경오염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바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1, 2년 전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바다에 버려지면 매년 인간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연구가 보도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제 식탁 또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내 해산물 소비가 또 많고 특히 겨울 제철 음식이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그러니까요. 많이 먹고 있는데 특히 겨울에 많이 먹는 굴, 네. 안 좋대요? 네, 어패류 이런 것들이 바다의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어패류에서 나오는 그 독소, 검출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폐류 독소라고 하는데 이 폐류 독소가 쌓이는 홍합이나 굴은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데 보통은 이 시기가 3월에서 4월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시기가 1, 2월까지 빨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겨울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이런 그 세균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병들이 걸리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폐류 독소 같은 경우에는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위험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 식탁에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게 된다라는 심각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게 환경이 오염될수록 우리가 못 먹게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야, 무섭습니다. 그 기업들은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이 좀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걸 알리나요? 보통은 캠페인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맥주 회사의 이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왜 맥주 회사에서 이 깨끗한 바다 얘기를 하지? 그러게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광고를 보시면 아실 텐데 휴양지 바다에 맥주 병에 라임이 꽂혀 있는 걸 보여주면서 네. 그 브랜드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라임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청량한 바다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 브랜딩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고 있고 깨끗한 바다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이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미지들도 사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바다 환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작했던 캠페인은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를 천연 재료로 만들었던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건축물이니까 네, 나무, 네, 여러 가지 콘크리트. 예. 그렇죠. 폐기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쓰는데 모래나 점토 그리고 나무를 일부 사용한 내추럴한 바를 기획을 해서 바다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맥주도 같이 곁들이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의 캠페인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또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서는 멕시코 해변에 플라스틱 레터라는 캠페인을 선보였는데요. 이 회사와 또 파트너사들이 협업을 해서 직접 멕시코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네. 하늘에서 보면 그 플라스틱으로 글씨를 쓴 편지를 직접 쓴 거죠.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문구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브랜드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이제 바다에서 주워서 해변에다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진정성을 또 느끼게 하는 부분이 이 기업이 생산해내는 플라스틱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이 항상 연간 목표일 만큼 훌륭한데요. 네, 예. 플라스틱 넷 제로 운동이라는 거를 5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플라스틱 낚시 대회를 네. 열었다면서요. 네. 예. 저도 뭐 사실 낚시를 해보진 않았는데 네. 특히 그물을 끌어올리면 80kg 중에 60kg이 쓰레기고 고작 3kg이 새우다라는 이거 어디 이야기가 이야기예요? 그게 가까운 강화도 앞바다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내 최대 새우젓 산지인 강화도에서 이렇게 그물로 새우를 이제 수확을 할 때 어획할 네네. 때 그중에 60kg가 쓰레기라는 세상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어업에 방해를 주고 그리고 또 이를 먹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위협이 되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맥주 브랜드에서 어부와 바다를 돕기 위해서 플라스틱 낚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날은 대회 날은 본인들만의 낚시 도구를 가지고 가서 플라스틱을 낚은 거예요. 그래서 낚은 플라스틱만큼 상금을 주는 대회를 했는데 네. 이 대회 당일에 3톤의 플라스틱이 건져 올려졌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참가자 전원에게는 이 플라스틱 1kg당 물고기 1kg와 같은 시세로 금액을 전달을 해줘서 플라스틱을 낚는 것이 우리에게도 수입원이 된다라는 돈을 벌 수 있다. 네, 예. 메시지를 줬고요. 이걸 일회성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을 시켜서 하루에 20톤 가량의 플라스틱이 매번 대회를 통해서 회수가 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회수할 때마다 수입까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어부들이 쓰레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이벤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이런 이벤트, 좋은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 잘 되고 있겠죠. 그 버려진 쓰레기를 거두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플라스틱 배출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가진 탄산음료 브랜드, 여기도 또 다양한 캠페인을 한다고요? 네, 글로벌 탄산음료 브랜드인 시사, 다들 살면서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텐데. 네, 어제도 마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판매가 잘 되는 콜라인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쓰레기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2025년까지 제품 패키지는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는 전 세계에 판매된 플라스틱 병 그리고 캔을 회수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한 5개 광고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형체 그리고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기업 로고 캔을 선보였는데 아무리 그 로고가 찌그러져 있어도 그 빨간색의 그쵸, 컬러, 색깔. 네 그리고 검은색 글씨. 네, 이 글씨 때문에 찌그러져 있어도 우리는 누군지 너네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자신감과 더불어서 광고처럼 그 캔을 찌그러뜨리고 뭐 병을 찌그러뜨려서라도 꼭 재활용을 해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네, 또 물과 관련된 생활 가전인 정수기를 렌탈하는 국내의 기업 역시 수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바다나 계곡으로 놀러가는 여름 휴가 때에 휴가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해서 SNS에 인증을 하면 자사 제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줍기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쓰레기 봉투와 집게 이런 도구들을 지원을 해서 작년 여름 진행한 캠페인이 시민의 참여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물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들이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제 해양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안심이 됐는데 그 바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AI 네. 빅테크 기업 중 한 곳도 조류 양식을 시작했다고요? 왜요? 우선 그 네. 해조류가 얼마나 바다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해초들이 바다의 나무처럼 자라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해조류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를 양식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또 이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양식을 좀 자제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 해조류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처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김을 저희는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조류가 식용으로 쓰이고 이 김이 심지어 굉장히 영양소가 높은 슈퍼푸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양식 을 더 늘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김값이 많이 올랐던데. 그리고 또 이 남는 해조류도 생분해성 포장지를 만드는 데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다의 나무인 해조류를 많이 양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 AI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해조류를 양식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 쓰이는 전력량이 너무 많아서 환경오염을 오히려 시킨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다 근처에 해조류 양식을 하면서 이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본인들이 전력을 수급하기에도 좋게 만들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도 되게 양심이 있네요. 맞아요. 네, 멋진데요.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지만은 않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윈윈하는 예.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겉으로는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린워싱 사례들이 여전히 많나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린워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이라는 딱지만 붙이고 환경을 위한다라는 기업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멸종 위기의 해양 생물을 포장재에 프린트한 생수 브랜드였는데 네. 한정판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 수익금은 멸종 해양동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플라스틱 생수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되게 모순적이다 많아요. 예, 예.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네. 곡 하나가 인생을 바꾸듯이 나무 한 그루가 지구를 바꿀 것이다라는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팬들이 앨범 패키징이 과하고 본인들에게 굉장히 포장재가 많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굿즈를 판매하면서 우리에게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모순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말입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단한 캠페인들이 아니어도 작은 것부터 같이 실천하자라는 취지의 활동도 괜찮으니까 친환경 이미지만을 내세우지 않고 바다가 인간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줄이 되게
되게 와닿네요. 바다는 인간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으로 인해서 60대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요. 워킹 시니어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취업률이요. 20대 취업률을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장년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중장년 구직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도 워킹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작년 5월 정도에 제가 최근 미국 기업에서는 50대 중반 이상 중장년층 직원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했어요? 네,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때 너무 부러워하셨거든요. 아. 우리나라에는 언제 저런 소식이 들릴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래야죠, 오아나운서가 우리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이러한 중장년층의 취업률 증가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돌봄 부분의 노동 수요의 확대가 증가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확대는 앞으로 이런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네.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7년도까지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 개? 예. 그러니까 103만 개 정도 100만 1000만 그죠? 네. 그죠? 103만 개 정도가 는다고 하니까 전년 대비 약 14만 개가 늘어난 건데요. 2027년도까지 120만 개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중장년들이 좀 잘 알아보시면 이런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니까 미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국내 10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2년 동안 장년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과반수가 약 51.3%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많은 이 결과치를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라도 내가 한번 취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장년 구직자 지원 정책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장년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렇게 재취업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5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근로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재취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69%, 약 70% 정도 거의 대부분이네요.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이 예. 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받은 걸로 워낙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집 한 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걸로 나왔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취업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96이 되셨는데 설마 재취업? 아니죠? 89가지 일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일을 했을 때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돈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80이신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직장 다니고 계세요. 직장을 다니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중장년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초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얼마 전에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내가 그만두고 나이를 먹었다. 근데 딱 그 생각이 들던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돌봄 부문 네네. 노동 수요가 확대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 장년층들이 일할 곳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봄 수요를 필요로 할 때도
할머니를 원하지 할아버지를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돌봄이라는 게 아이를 돌볼 때는 그런 할머니들을 원하고 원하는데. 있지만 저희가 요양보호사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원이나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을 훨씬 더 많이 그래요?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달에도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요. 남성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왜냐하면 남성 환자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이 내 불편한 몸을 거죠. 그렇죠 해주는 자체가 불편해서 남성분이 해주기를 원하고 또 덩치가 크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힘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을 원해서 오히려 남성분들이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도 더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몰라서 그랬네요. 그 국내에서 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요. 혹시 미국 같은 데서 채용하는 이유랑 좀 다를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중장년을 채용하는 이유가 네. 이런 뭔가 중장년층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 느려도 문화, 조직 문화에 좀 더 익숙하고 특히 성실하고 이런 대면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게 그 장점으로 꼽아서 많이 그 선호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중장년을 뽑는 채용 이유에 대해서 업무 경험과 기술을 살려서 업무를 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경력을 기반으로 와우, 예. 네, 신입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위로 뽑혔고요. 두 번째는 적합한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이네요. 네.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성실성과 책임감 측면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중장년 분들도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성실성만 강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해왔던 전문성이나 업무적인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중장년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네. 그 되게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장년 분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있나요? 우리 중장년들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참여가 가능한 한 4가지 정도의 정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이런 이상의 중장년이라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에 참여를 해서 취업 성공을 하시면 취업 성공 수당도 약 150만 원 정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취업할 건데 여기에 참여해서 그죠 수당까지 받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40대다라고 하면 경력 관리를 해서 보다 나은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경력 관리나 변화 관리, 평판 관리, 네트워크 관리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50세 이상의 그런 중장년이다라고 하면 평생 경력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설계라든가 직업 역량 도출하는 거나 경력 대안 개발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에 젊을 때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삶과 여가 사이에 균형을 잡힌 그렇게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런 교육을 해준다라고 하면 네. 구직자 같은 경우는 재취업이라던가 창업이라던가 본인들이 뭔가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미래 경력을 설계하고 재설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네. 이제 만약에 중장년 경력 설계 서비스를 희망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중장년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 지금은 고용24로 바뀌었는데 네. 워크넷이나 고용24에 들어가시면 중장년 워크넷 관련해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검색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장년 네일센터라는데 문의를 해보시면 이런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 이 경력형 일자리는 경력자가 붙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 일자리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런 일 경험과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
전문 인력이라는 건 해당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활동 분야를 보면 경영 전략이라던가 인사 노무 쪽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홍보라던가 재무 회계 금융 사회 서비스 문화 상담 멘토링 등 약 13개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60세가 넘으셔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거나 이쪽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는데 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이런 우리가 꼭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마케팅이나 인사 전문 이런 사무 쪽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뭐 주휴 수당이라든가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다 받으실 수 있고 4대 보험도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중장년 워크넷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이거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지 않나요? 세 번째로는 중장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워요? 폴리텍 대학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 신중년들을 중심으로 특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에 대한 맞춤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조 냉동이라든가 전기 설비, 특수 용접, 자동차 복원, 뭐 시니어 헬스케어, 패션 제품 이런 등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업을 듣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업료나 뭐 실습 재료비 등 모든 교육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은 없고요. 면접을 거쳐서 교육생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폴리텍 대학은 최근 3년간 신중년 특화 이 과정에서 취업 실적을 분석했더니 기계 계열이 약 76%, 80% 가까이 취업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들어가면 거의 76에서 80% 이상, 뭐 10명 중에 7, 8명이 취업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겁니다. 중장년들 사이에서 저 과정만 들어가면 취업이 좀 수월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낮고 이번 6월이죠. 이번 주 월요일은 6월 2일 날 신문 기사에도 이런 기계 쪽 재취업률, 이 폴리텍 대학을 통한 재취업률이 가장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가 이제 전기 계열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취업률이 좋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치열하다는 건데요. 올 상반기에 1,005명을 모집을 하는데 2,810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2.79대 1입니다. 거의 이제 3대 1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원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여기 들어 지원서에서도 그렇고 정말 나 열심히 배워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니까 내용이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면접 볼 때. 네, 그렇죠. 오로지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는데 면접에서 이제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직자나 실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과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중년 특화 과정 입학 자격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나 법인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들 중에서도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입학이 좀 제한이 됐었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나 아니면 고유 번호증을 소주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에게도 이런 사업 기간이나 월 소득 조건들을 좀 따져봐서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고령자 인재은행을 좀 알아보시면 일자리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무료로 취업 알선을 해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구직자가 구직 등록하고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취업에 필요한 뭐 이력서나 면접이나 이런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소의 이런 고령자 인재은행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수직업 시간 중장년 구직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자인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망종이었습니다. 231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5543님 보리 빨리 안 베면 망해요. 망종입니다. 7006님도 망종 보내주셨고요. 4407님 오늘이 망종이었군요. 방송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아이고 네, 주말 농장 일 마무리도 해야 된다고 정답 다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덥다가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날씨 좀 신경 쓰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